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그 부분과 그 104조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번 그 6회 강의 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유형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까지를 쭉 얘기하다 보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동기의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랑 또 그 유형화하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오늘은 그 103조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 중에서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말미에는 104조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본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꾸준히 이제 한 200분 가량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그 유튜브를 찍어 놓고도 한 두어 번씩 이제 돌려봅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 올리기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어떻게 잘 하는지 저희도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데,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러시면 편하게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법이 지금 교재를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교재를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훨씬 강의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잘 모르긴 상태에서 이 강의 수준이 그렇게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하는 강의다 보니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건 그 기본서를 읽을 수 있으시면 기본서를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김준호 교수님이 쓴 민법 강의라는 책이 제가 쭉 많이 읽은 것 중에 제일 좀 쉽게 써놨습니다. 좀 쉽게 잘 써놨다고 하는 그 책이 이제 민법 강의라고 하는 그 김준호 교수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준호 교수님 책을 기본서 민법 강의를 꼭 한번 이제 읽으시고, 꼭 김준호 교수님 강의가 아니라도 민법 교과서로 된 책을 파트별로 쭉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 좋긴 한데, 그렇게 꼭 자꾸 처음부터 계속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자꾸 뜯어서 읽다 보면 또 앞으로 필요한 또 전체를 한번 또 읽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 민법 계약법 책의 절반 정도를 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섭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계약 총론적인 얘기도 좀 많으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게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게 문제의 소재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간단하게 가불병이 있다고 할 때 토지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는데,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게 나중에 강의 말미에 부동산 이중매매 설명할 때 좀 더 확장해서 하겠지만, 이 논의가 쭉 많이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지금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무슨 시험 공부나 시험 사례는 이 중에서 제일 사례가 풍부하게 돼 있는 이쪽으로 제2매수인이 등기 이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한테 등기가 다 넘어와 버린 경우에 최초 매수인인 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고 시험에 내는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갑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고, 지금 갑이 병에게는 등기를 이전해서 물건이 넘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강의 이렇게 처음에 모두의 인문 강의나 개관할 때 강의 중에 물건과 채권을 이해하면 민법을 거의 다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물권, 채권의 개념이 이제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서 소유자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은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기 명의를 넘겨서 소유자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과연 을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는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병이 이제 매도인인 갑이 이제 파는 걸 이중으로 판다는 것을 단순히 안 경우하고, 그것을 단순히 안 정도만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넘기는 제2매매 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상태까지 나아간 상태. 이걸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아는 정도냐, 아니면 여기서 제2매매를 적극 가담해서 꼬드겼느냐의 문제죠.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하거나 어떤 행위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병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면, 한번 보시면, 유형별로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병이 단순히 안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안 경우와 여기 병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사례를 보시면, 대개 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되게 전제로 하냐면, 먼저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요. 그게 어려운 상태지만 거기서 그 앞 전후 사정은 어떻는지를 이렇게 보면, 계약의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보면 계약이 진행되는 유형은, 자, 지금 을의 지위에서는 을의 지위에서 계약금만 이제 지급한 상태가 있고, 중도금 이후. 그러니까 을이 단순히 계약금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이 나오고 제일 문제되는 거는 여기 말씀드린 배임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걸 말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경우를 곰곰이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이 확장을 하면서 생각을 넓혀가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물권하고 채권자의 관계에서 이 법을 안다는 게, 이 제2매매 적극 가담한 사례를 하나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민법의 절반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서로 간에 유형별로 쫙 나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사고의 틀을 넓혀야지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계약 유형이 을이 계약금만 단순히 지급한 경우,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한 경우까지 나아간 경우, 여기에서는 이행의 착수라는 거는 민법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를 말하니까 두 개로 딱 나눈다면, 계약금만 단순히 지급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두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병의 지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경우도 이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이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여기는 어디를 상정하냐면 등기를 이렇게 격려한 상태입니다.
병이 지금 문제되는 건 제1 어른 입장에서 보면 병이 등기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등기를 넘어가기 전 단계에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 그다음에 잔금을 치면서 등기를 넘겨가는 단계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를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곰곰이 머릿속에 넣고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강의 테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논의를 조금 확장해 보는 거예요. 교재는 저기 103조 위반이 돼서 병이 갑의 제2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배임 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갑병의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왜?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여서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넓혀보면 처음에 자 병이 이제 단순히 안 경우, 병이 단순히 이렇게 안 경우에 있어서 제일 경우가 있을 거네요. 병이 단순히 안 경우는 또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제2매매 매수인인 병이 갑이 되게 통상은 제2매매를 갑에게 꼬드겨서 하는 경우는 이 가격이 오를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이 토지 제1매매 당시에는 1억 정도 했는데 제2매매 할 요 당시에는 가격이 한 2억 정도로 올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두 번 팔 리가 있겠습니까? 제1매매 하는 당시에는 1억 정도 됐는데 이 당시에 계약금만 준 단계 아니면 중도금을 준 단계들 떠나서 제2매매가 2억 정도 오르니까 팔아서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는 2억을 받으려고 병에게 등기를 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배임에 적극 가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병이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병은 그냥 2억이니까 가가지고 2억이 땅에 오르니까 1매매 계약 사실을 모르고 2매매 계약을 그냥 2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온 거죠. 1억에 팔린 거는 모르고. 그리고 단순히 2억에 팔렸다는 것을 중개사한테는 들은 겁니다. 들어서 어디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들었다는 정도만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개를 나눈 건 병이 이제 2억을 팔았는데 1억에 팔았는데 가가지고 야 1억을 더 줄 테니까 2억에 사라. 내지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안 팔려는 걸 이제 좀 꼬드겨가지고 2억에 팔게 하게 만드는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자, 병의 시위에서 처음 여기, 우리가 이제 시험이 내고 뭐 일어나는 건 이쪽 병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말고, 단순히 지금 안 경우 내지 모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자, 제일 중요한 건, 어뢰 입장에서 먼저 한 출발해 보면, 자,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여기서 해보세요. 갑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병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에 그쳤고 근데 갑이 을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 예를 들면 아니 이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병에게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건 자 이렇게 병에게 계약금만 수령. 병에게 이 중도금 등기 이전한 경우. 생각을 이렇게 확장해 보랬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병에게도 계약금만을 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는 대개 어떤 유형들이 만들어지냐면 그 배액상환이라고 하는 계약금 몰취조항이 있잖아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물려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 을이 계약금만 준 상태라면 갑은 어떻게 하겠어요? 갑은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이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금 2배 물려주고 끝내도 되고 병에게 계약금만 줬으면 병에게 계약금만 물려주고 끝내고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병이 단순히 안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매도인 갑은 지 거를 지 파는 거는
뭐라 안 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팔든 저기 팔든 계약자의 원칙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 보면 여기 팔든 저기 팔든 계약금 몰취해 버리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약금만은 준 상태에서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 준 상태에서 병한테 계약금을 받은 단계다. 그럼 뭐겠어요? 두 개를 다 계약금만 냈으면 자기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몰취를 어디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게 아니고 병에게 등기가 이렇게 쭉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금만을 갑이 받았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갑은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사실 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갑은 계약금을 받은 거 2배 물려주고 너는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병한테 넘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갑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갑이 계약을 함부로 이렇게 갑은 을에게 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할 채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갑에게 이제 예를 들면 병에게 만약 계약금만 받았다 이러면 또 똑같이 2개로 나눠 보시면 병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뭐 중도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자, 갑이 중도금을 을로부터 받은 단계에서 계약금만은 받았다면 여기에서 지금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을의 권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을의 권리는 여기서 을이 채무를 지금 을의 권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을의 지위는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만약에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금만 받았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 받은 것 가지고 이 불이행의 문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중에 보면 계산을 해보면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병에게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는 중도금 받은 이후에 계약금만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는 이게 갑은 배액 상환하고 끝내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훨씬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 나중에 이 지금 등기 이전한 경우 병에게 통상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계약금 몰취하면 되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은 등기가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이유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채무가 일단 발생해서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 그런데 병한테 등기를 넘겨서 소유권이 일로까지 다 넘어가 버린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되게 입장이 난감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등기를 병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자, 여기서 을의 지위. 을의 권리가 뭔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돼. 자, 조금 더 많이 쓰려면 내용은 많은데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 버렸으면 등기는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은 상태예요. 다 받은 상태에서 을이 과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초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논의는. 제1매수인은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인데 을의 지위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는 게 갑에 대한 권리, 갑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여기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민법 이제 채권 총론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불이행을 이유로 뭘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갑에 대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거죠. 390조 채무불이행. 여기가 조금 논의가 조금 일로 가서 이거 뒤에다 쓰죠. 이 얘기를 밑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을이 갑에 대해 병에 대해 자, 지금 을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390조가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해놨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는 받을 수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만약 1억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1억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2억을 지금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전보배상이 나온 거는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는 2억을 내가 받을 수 있었으니까 달라는 금액이 2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건 2억이고 그 대신에 줘야 될 건 얼마예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줘야 될 돈, 매매 계약에서 을이 매매 대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은 1억을 주는 거고 갑이 을에게 줄 손해를 전보해주는 배상은 갑이 지금 병으로도 받은 2억을 이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보 배상으로서 2억을 배상해주고 그 대신에 1억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익은 1억이 남는다. 이게 이제 전보 배상이고 두 번째는 이게 546조의 계약 해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551조에서 나중에 이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다 중요한데요. 계약을 해제해놨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고 이거 효과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원상회복했으면 받은 걸 돌려주고 준 것을 받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은 1,000만 원을 만약에 계약금으로 줬으면 중도금을 만약에 4,000만 원을 줬다. 여기에다가 받은 이자를 감안해서 갚는 거고 내가 원상회복은 준 돈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하니까 내가 준 돈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 쪽으로 1억에다 1,000만 원, 4,000만 원 줬으면 준 계약금하고 중도금 준 돈을 원상을 회복하고 여기는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줬으니까 줄 거는 없죠. 그런데 521조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이 이행됐으면 얼마를 받았을까? 그럼 생각해 보면 계약이 1억을 다 줬으면 1억에 대한 이행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 그러니까 사실 이행이익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 나는 5천만 원을 준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차액 1억에서 2억 차이니까 1억만큼의 차익을 이행이익으로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90조의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은 받을 돈 2억 원을 받을 돈을 대신해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계약 해제를 전제하지 않고 이행을 받을 때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는 강제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그 강제이행이 불능할 걸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강제이행을 받는 이 강제이행을 받을 즉 등기를 넘겨받을 거를 대신해서 그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할 때 그것이 전보배상 청구권이 되는 거고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달라고 했을 때 이 다 줘야 되는데 이 해주는 것이 지금 병한테 등기를 넘김으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해지니까
내가 받아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거는 이행을 구하는 것의 모습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계약을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이행을 구하는 거고. 밑에 두 번째 546조 계약 해제란 건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이 지금 어리 입장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을 해제 의사 표시를 하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원상회복의 내용은 지 준 돈을 돌려받고 서로 간에 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1,000만 하고 4,000만 원을 받았으면 5,000만 원은 받고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는 2억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2억에서 1억을 뺀 차에 2억이 지금 이 시세가 2억이고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시세는 2억인데 이 지금 당시 계약 당시에 그 매매 가액은 1억이었으니까 2억에서 1억을 뺀 1억을 이행이익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강구 생각해 보면 자기 돈은 5천만 원을 들어간 건 지 돈이었으니까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행이익으로 구하는 1억만큼의 차익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전보배상 2억을 구할 때 1억을 만약에 계약을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 2억의 전제는 을이 갑에게 1억을 준다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위에 지금 전보배상은 1억을 주고 아니 지금 을은 갑에게 1억을 대금으로 매매 대금으로 주고 갑이 을에게 전보배상으로 2억을 해주니까 결과론적으로 1억 원의 차익이 남는 거고 여기는 5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을 준 상태에서 원상회복하면 5천만 원 돌려받고 이행이익 1억 원을 받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둘이 다 1억씩 남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구조는 이렇다는 거고 이게 여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가긴 한데 대상 청구권 이건 우리 법에는 없고 독일법에 있는 겁니다. 판례가 이제 나름대로 학설하고 판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쉽게 이야기하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이행 불능 효과로 이 채무자가 받는 이익 대신 받는다. 보상으로. 이걸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병이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갑이 병하게 넘겨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갑이 지금 병한테 이렇게 넘김으로써 이행불능이 된 거고 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게 그 이행불능이 된 효과로서 갑이 병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대신해서 인정해 주자. 이 논의도 이제 판례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390조의 효과에 따라 이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계약이 뭐 불이 나가지고 뭐 못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어떤 이유로든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라는 효과가 생겼을 때 이런 논의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채권 총론에 있는 얘기입니다. 채권 강론에도 있고 채권 총론편에 채무불이행과 구제라는 파트에 보면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입니다. 뭘 안 해주거나 저기서 갑의 등기를 좀 지체해서 안 넘겨주거나 아니면 아예 저렇게 다른 데 팔아버리거나 해서 못 넘기는 경우 그게 이행불능이단 말이에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거나 이행을 불능할 때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대금을 이행을 지체하거나 돈을 주는 걸 천천히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안 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경우를 하는데 이행불능은 여기 이중매매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병에게 을병간, 지금 갑병간의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해서 무효로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병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통상의 경우는 단순히 아는 경우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일 때 어떤 효과가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갑이 이제 병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별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니, 단순히 알고서 채권자 똑같은 을이나 병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너나 나나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넘겨받았을 때는 을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갑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왜? 나는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만 넘겨준 상태에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갑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갑에 대해서 하는 건 이행불능을 이용해서 효과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쨌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대부분의 사례고 전형적인 경우에 이게. 그 다음에 병이 단순히 안 경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기 잠깐 보시면 병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 경우도 지금 보면 을의 지위, 아까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이걸 되게 배액상환으로 끝나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계약금만 지급한 게 어떤 중도금 지급이요. 이거 조금 논의가 여기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민법이, 이게 지금 을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있잖아요. 여기 전체로 보면 이게 103조 위반 계약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갑병 간의 계약이 103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 갑병 간의 103조 위반이면 배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자,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끝을 내려고 할 텐데, 예? 지금 을은 이 계약이, 자, 일로 와 보시면 나는 계약금만 준 상태지만 이게 배임 이중매매여가지고 무효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을 빠꾸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아니, 이게 무효니까 내가 이게 어떤 이유로 갔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갑은 여기서 배액을 상환하고 끝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을은 갑병 간에 갑은 배액 상환하고 이게 갑이 원하는 거고, 갑은 이래 원하는데 나는 을은 지금 갑병간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갑병간에 무효를 주장하는데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이게 무효고 원상이 되든 말든, 근데 다시 갑은 야, 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네가 배액 상환해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니는 갑병간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종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갑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문제는 중도금 지급 이유라는 거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기도 보면 병에게, 이거는 뭐 병에게 계약금만 수령한, 갑이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는 이 경우는 크게 문제 안 된다 그랬죠. 왜? 갑병 간에 지금 갑을 간에 주장할 내용이 너무 뒤에 주장할 게 꽉 많은데, 갑병 간에는 이 계약은 그냥 배액 수령하고 갑이 손해를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나중에 계산을 맞춰보면 갑은 훨씬 손해가 적어요. 대부분. 지금 갑이 을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계약금만 수령한 단계는 병의 권리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2배 물어주고 그냥 쉽게 끝나면 되는, 여기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문제는 병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례는 여기 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죠. 시험을 나오는 건 여기고 실제로 사례에서 문제 나는 건 단순히 안 경우. 그러면 병역에 등기가 이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 갑병간 계약 효력 여기가 이제 뭐 사례에서 시험이 내고 하는 거니까 제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고 앞에 내용들은 그냥 이해해보자는 얘기죠. 우선 갑병간의 두 번째 계약의 효력이 이게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을 간의 계약이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 갑병 간의 제2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등기가 이제 병합이 넘어가 있다. 그러면 이 갑병 간에 넘어가 있는 등기 이전된 이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어서. 예?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배임에 적극 가담한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을의 권리, 을은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처럼. 이래 된 상태에서 을은 을의 지위, 을의 권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금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니은, 을의 권리. 여기 있는 지금 을의 지위, 을의 권리를 이렇게 가듯이 을의 지위, 을의 권리를 설명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갑에 대해 여기 놔놓고 지금 갑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갑은 어쨌든 갑에 대해서는 등기를 넘겨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갑의 무효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등기는 여기서 보면 병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먼저 봐요. 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불법행위. 제3자의 채권 침해. 자, 우리가 민법 채권 총론편을 나중에 보시면 채권 총론편에 채무불이행과 구제라는 편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행을 안 할 때 하는 방법이 대내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강제이행을 해서 이걸 받아오든지 아니면 그걸 안 주니까 손해배상을 그걸 전보시켜서 그냥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받든지 계약 해제를 하고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든지 이런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데 말고 그 대신에 갑을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했어요. 저런 병이 제3자잖아요. 갑을 간의 채권자에 있어서 병은 채권자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지금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해서 등기가 지금 여기 등기는 별로 이렇게 넘어와 있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 있는 걸 법은 어떻게 원하냐면 이게 반사회적 무효라 그러면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고 이렇게 이전하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병의 지위에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해서 갑이 다시 을에서 그러면 갑을 간의 을이 갑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건 매매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채권을 할 수 있고
지금 병하고 갑에 있어서 갑의 지위는 다시 103조 위반이니까 여기서 이제 병에 대해서는 103조 위반을 이유로 등기를 넘어간 등기를 말소해라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도 그냥 짚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논리적인 추론을 논리적인 흐름을 계속 쫓아가 봐야 돼요. 갑병 간의 계약이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였던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 넘어간 등기 말소 청구권이나 등기 이전 청구권을 내용과 같은 겁니다. 등기를 이전에 나한테 하는 거나 병에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다시 갑에게 넘기는 거나 등기 말소 청구권이나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채권자 대위란 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말소 청구권이나 등기 이전 청구권을 대신하는 거. 이게 대위라는 거는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논의를 조금 더 들어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하려면 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걸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고 갑이 병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피대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존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 내 권리가 뭐냐? 내 권리를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고 대신 행사하는 권리가 뭐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인 등기 이전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려면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갑이 이제 돈이 없고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는 건 좀 이 이야기를 이쪽으로 와서 채권자 대위 소송 좀 시간이 되면 좀 해봅시다. 이거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거니까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봐요. 자, 문제의 소재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원래 출발은 이겁니다. 원래 이 출발은 내가 1억을 대여했는데 여기도 1억이 대여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의 소재는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이 1억이 있는데 을이 그냥 병에 대해서 돈 받을 1억 원이 채권인 상태에서 을이 가만히 있을 때 그럼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의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갑을 간에는 채권자, 채무자 간에 가니까 채권의 대내적으로 두 사람의 문제인데 병은 갑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병에 대한 권리를 뭔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채권자 대위권의 문제고 채권자 대위권의 기본 개념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을 피보존 채권이라 합니다. 보존받을 채권이죠. 내가 받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 대신 행사하는 권리. 그래서 피대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이 기본적으로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보존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받을 것이 돈일 경우 금전채권. 이게 원칙인 겁니다. 내가 받을 을에 대한 권리가 이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이 사람이 을이 채무자는 내 돈을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기가 권리가 많으면 이 사람이 너무 걸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력이 내 돈을 갚기거나 다른 채권을 변제하기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뭐 권리 행사하는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채무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을 때 내가 받을 채권이 이제 이행기가 도래해서 딱 되었을 때 내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예외를 둔 겁니다. 이게 원칙의 예외를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없다. 저 얘기가 논리가 이게 채권 총론법의 채권자 대위권에서 제일 이걸 크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3자와 계속 끼어드니까. 그러니까 금전 채권을 필요 없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거 채무자의 무자력에 상관없이 이거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자. 등기 청구권일 때. 그래서 예를 여기서 다시 와보면 여기죠. 갑을 병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갑 소유자가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권,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 채권을 103조 위반된 상태에서는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을 상대로 그냥 이렇게 대신 청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효과가 결국엔 이 효과는 결국에는 이 상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병은 을에게, 갑에게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원래 갑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을은 다시 매매 계약에서 갑은 을에게 이렇게 병은 갑에게네. 갑은 을에게. 병은 갑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결론이 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매 계약에서 이것은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논의고 여기까지 논의가 저기서 말하는 저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의 가장 일반적인 논의가 여기 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 논의고 두 번째 논의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요 두 번째, 첫 번째, 갑이 병에게 넘기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든 아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말소하는 건 맥락이 같다고 했죠.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병에게 넘어갈 소유권을 갑에게 말소하거나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가만보면 여기 첫 번째 논의의 출발은 이게 746조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103조 위반이 이게 두 사람의 갑병의 소유권 이전 이게 103조 위반이면 맥락으로는 결국엔 103조 위반의 이 똑같은 한 면이 결국엔 746조이니까 이게 불법의 원인이 지금 갑하고 병에게 있어서 병에게만 원인이 있어야 갑에게 이게 불법 원인 근데 단서가 적용되는데 불법 원인 급여가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데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불법 원인이 이게 적극 여기서 배임에 가담하라고 했지만 갑도 알고 보면 배임액이 서로 공범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갑이 공범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병에게 이제 소유권이 있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서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데 무슨 대위권을 또 행사하느냐의 논의의 출발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돼서 판례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국면이 좀 틀리다. 지금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다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 정합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판례는 그러면 이게 못 돌려받는다면 결국엔 병만 보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논리 치면. 그래, 병을 보호하지 말고 을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작용하는 측면이 이런 경우는 안 적용한다. 작용 국면이 틀리다. 근거를. 즉, 갑병간에 불법 원인교로 돌려받는다 만다는 말은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에 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을이 돌려받는 국면의 보호와 갑병간의 불법 원인 급여의 보호 국면을 딱 놓고 봤을 때 병을 보호하기보다는 을을 보호할 가치가 크니까 작용 국면이 틀려서 결국에는 을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의 지금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큰 쟁점이. 자, 첫 번째 지금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을이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 출발을 저런 국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잠깐 해보면 원래 채권자 대의권은 피보전 채권인 채권자가 행사할 권리가 금전 채권이어야 되고 채무자가 돈을 아무것도 없어서 무자력일 때를 전제로 한 경우인데 판례는 학설은 예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 중에서 등기 청구권, 뭐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지만 그거 놔놓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할 때는 이게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걸 행사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우처럼 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등기 청구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는 어쨌든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을이 제3자인 병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판례 하나의 큰 틀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는 103조 위반이라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인데 불법 원인 급여면 갑이 소유권이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판례는 이 두 개는 국면을 달려간다고 해서 746조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은 되기는 되는데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학설관이 견해 대립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왜 불법금융 원칙대로 적용을 안 넣냐. 이 근거가 뭐냐. 이런 학설 대립은 논외로 생각하고 판례는 이 경우 원칙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제 하나고 채권자 대의권은 지우고 그럼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의입니다. 이게 자 사례는 갑이 이게 대여금 채권이 1억 있어요. 병한테 유일한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각해 버렸어요. 실무에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사람이 재산을 갖다 유일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이 사람한테 줬었다. 등기가 현재 여기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가 손해잖아요. 나는 받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딱 팔아버리고 그럼 나는 이렇게 나의 채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의 소재예요. 이거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명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의 원상복구시킨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세요. 자, 채권자인 내가 갑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뭐예요? 을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사해행위란 것은 사기행위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사기 이런 겁니다. 민법으로, 형법을 치면. 채무자가 사기행위를 해가지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넘겼거나 뭔가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 바꾸에서 일로 넘겨놓을 권리를 가진다. 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을의 명의로 있어야 내가 여기서 무슨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강제 집행을 하든 뭐 하는데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권리를 행사할 수 못하니까 갑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 사회행위, 객관적 요건. 요건은 크게 보면 큰 틀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런 겁니다. 사회의사. 사회행위라는 것은 빼돌리는 행위를 하는 거고, 사회의사라는 것은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행위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 채권자의 채권, 피보존 채권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보존하려는 채권, 피보존 채권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채무자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아까 채권자 대의 소송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를 구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내야 하는, 을을 위해서 하는 건 채권자 대의 소송의 구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다른 간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빠꾸시켜서 일로 넘겨 놓는 거예요. 일로 명의를 넘겨 놓으려. 그래서 사회상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막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예? 금전 채권일 것 하고, 두 번째는 채권이 먼저 성립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을 게 있는 상태에서 넘겨야 되는데 먼저 넘겨놓은 상태에 먼저 있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넘기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넘긴 상태에서 뒤에 나타나서 앞에 거 왜 넘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기분. 받을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내 채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넘기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넣고 나서 사회행위에서 뭐 재산을 매각하는 거, 대표적인 게 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거, 담보를 설정하거나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면 나한테 손해를 주잖아요. 재산 매각, 담보 설정,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채권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회의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효과는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이렇게 취소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효과는 특별한 다른 걸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상대로 해서 이걸 원상으로 회복해라. 채권자가 누굴 상대로 하냐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취소나 원상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취소나 원상회복 시키는데, 이게 다른 데는 영향을 안 주니까 이게 명의는 일로 넘어오는데, 이게 을에게 명의는 이렇게 넘어오는데 복귀하는데, 이게 소유권을 을이 가지는 게 아니고 을은 강제 집행을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갑이 을이 빼돌려놨다고 앞에 거는 소유권을 다 복귀시키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회행위를 다 취소시켜가지고 을의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논리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병이 모든 채권자의 지위를 위해서 보호된다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을 명의로는 넘어오는데, 이게 다른 병정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갑을 관이든 을병 간의 관계든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이게 뭐 여기까지 가면 좀 논의가 깊은데, 어쨌든 이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은 갑병 간에만 한다는 거예요. 갑병 간에만. 갑병 간에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갑을 간이나 을병 간이나 이런 거 영향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판례 태도는 학설 대립은 있어요. 판례 태도는 소유 명의만 일로 넘겨서 강제 집행만 시키는 거지, 다른 이 사람들의 관계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이 논의를
을이 갑이 병에게 지금 소유권을 넘으면 이것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매각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이게 을이 갑에 대한 사회행위로서 지속이나 원상회복을 병에게 구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논의가 두 번째 논의. 결국 여기서 사회요건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금전채권인데 결국 판례는 안 된다. 왜? 이게 등기 이전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다. 이거는 금전채권이 아니고 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성립했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길 때 성립한 거니까 이게 먼저 성립하고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때 후발적으로 생긴 건다. 성립 시기가 제2 매수인에게 등기될 때 등기 이전 시 생긴 거니까 이 경우는 갑을이 뒤에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니까 안 된다. 결국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왜? 채권자 취소권의 형식으로 여기서 보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는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만 들어놓으십시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은 특히. 채권자 취소권은 출발이 우선 자기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모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예요. 이 경우는. 채권자 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행사하려고 보호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고 이 경우는 모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 내가 사회행위를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빼돌린다고 쳐서 그걸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누군가 이 효력을 전부에 다 미치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만 하자. 빼돌린 경우만은 효력을 다투자. 그것만 무효로 하자고 해서 빼돌린 경우가 을이 병에게 넘겼으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라. 취소는 갑이 병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등기는 을에게 넘겨놓는데 을에게 넘겨놓는 게 을이 소유권자로서 막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대상으로서만 딱 채무 명의만 넘겨놓은 상태인 경우에 그걸 전제로 하는 거고 여기서 사행위 취소를 만약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여기 사행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되고 다른 이 빼돌리는 사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할 걸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는 등기전 청구권이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여기서보다는 더 넓게 인정 안 하고 여긴 좁게 인정하려고 한다고요. 왜? 다른 이해관계인이 많이 생기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빠꾸시키는 거니까. 범위를 축소시켜서 그냥 거기만 상대적으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만 무효로 취소를 시키는 걸로 가자 하는 논의니까 채권도 금전 채권 아닌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원칙대로. 그리고 채권 성립 시기도 여기서 보듯이 갑병에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 넘겨주는 채권이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니까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갑병에 대해서 등기 넘긴 것보다 후순위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이것도 좀 지우면서. 제3자. 자, 이것도 제3자의 채권 치면은 자 갑이 아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사례를 가지고 와서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갑과 을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제1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란 제3자가 등장한 거예요. 제3자는 갑을 간에 있어서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예요. 제3자가 갑을 간의 매매를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마느냐 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을이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갑을 간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능력해서 나의 매매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침해했느냐 하는 얘기죠. 개념은 뭐냐면 제3자가 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제3자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이 매매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이게 지금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논의는 민법의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제3자가 채권자의 침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마느냐의 논의인데 여기서 객관적인 주관적인 요건으로 고의과실인데 채권은 과실이라는 것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잘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뭔가를 침해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고의에 있어서 일부러 침해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고 위법 행위가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103조 위반 같은 거 갑병은 이중매매 계약이 병이 배임적으로 이게 갑의 배임 행위 가담해가 적극 가담했을 때 이 행위는 위법 행위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지금 등기를 넘기는 걸 못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갑을 간의 매매에 대해서 고의로 인해서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등기를 넘겨가는 걸 막고 이행 불능케 했으니까 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제3자의 채권 침해. 그리고 일로 와보면 결국 이렇게 지금 요 얘기를 우선 이게 중요하죠. 예? 지금 그런 병에 대해서 넘어간 걸 자기한테 빠꾸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빠꾸시키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을이 갑에 대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의 권리에 있어서 갑이 병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등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나온 게 등기상 권리를 채권자 대의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채권자 대의 소송으로 이런 내용을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으로 지금 채무자인 지금 갑이 을의 입장에서 채무자잖아요. 병에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것이 사회행위가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회의사는 인정되는데 빼돌리려고 하니까 사회행위에서 첫 번째 지금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면 안 되고 채권의 성립 시기가 이행이 불능이 되는 그 시점에 생긴 게 아니고 그때 딱 생기는 거니까 후발적으로 생긴 거니까 비보전 채권이 먼저 생겨 있어야 되는데 먼저 생겨 있지 않으니까 두 개 때문에 사회의사가 사회행위가 안 돼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 못 한다. 세 번째는 채권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 아닌 제3자에서 채권 침해가 되느냐는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문제인데 경우에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과실에 있어서 과실은 등기가 넘어가는 거를 지금 저기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입장에서 저 넘어갈 때까지는 잘 모르니까 지금 고의가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저 경우에 103조나 위반으로 저런 문제가 생긴다면 위법한 행위가 돼서 750조의 그 채권자 불법 행위에 의한 제3자 채권 침해는 인정한다. 이게 이제 병의 권리. 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갑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겨받고 해서 등기 넘겨받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이 논의를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번만 정리해봐요. 부동산 이중매매를 을이 병이 단순히 안 경우하고 여기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이렇게 나뉘는데, 단순히 안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병이 유효하게,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국에서는 병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은 매매 계약상 등기를 넘겨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그랬을 때 갑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게 390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전보배상을 구하거나, 아니면 546조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 해제해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아니면 갑이 병에 대해서 받으려고 했던 받았던 권리를 대신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 어떤 요건, 어떤 효과 이런 걸 다 따지는 게 중요하고, 여기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지금 갑의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다고요. 넘어가 있는 등기를 다시 빠꾸해서 회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빠꾸해서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자 대위권하고 이렇게 해결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 제3자의 채권 침해를 이유해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는 문제로 기결된다. 이게 우선 큰 틀이에요. 이게 103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고, 좀 시간이 더 드는데 이것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 논의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논의 이런 이 사례를 보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례를 몇 개 들어봐요. 제1매매 계약이 이렇게 딱 성립했는데 병이 어느 날 악의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갑에게 저당권을 딱 설정시켜 버렸어요. 넘겨받으려고 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이제 그 저당권 설정에 적극 가담했느냐 단순히 악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의로 똑같이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거는 1대1로 계약하는 상황 아니면 1대2 정도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서 갑을 병, 정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은 갑을 병, 셋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을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호받아야 될 을의 제1매수인 지위에서 어느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논리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침해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여기 을의 입장에 지금 명의수탁, 여기가 명의수탁자예요. 명의신탁에 있어서 을이 제1매수인인데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명의신탁이 너 이제 그만하란다. 명의신탁 해지를 딱 청구한 상하에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기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하면 해지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고요. 갑을 간에는 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채권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한테 다시 넘어가 버리면 똑같이 여기서 개입해가지고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등기를 안 넘기고 있는 기한을 이용해서 병이 자기한테 꼬드기가 이걸 자기한테 넘겨서 야 골치 아프니까 명의신탁 해지되면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한테 넘겨라 해서 꼬드겨가지고 병에게 넘긴 상태에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갑이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는데 을이 점유취득 완성자예요.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한 상태인데 점유취득 완성 사실을 기해서 나한테 점유취득 완성이니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라.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 병이 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제3자 악의로 넘겨버려. 병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이 을을 피하기, 갑의 지위 대신에
병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위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1 매수인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다 모든 거는 이중매매 법리로 가가지고 제1 매수인을 보호한다. 어느 때?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단순히 안 사실 정도로는 안 되고 적극 가담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넘기. 적극 가담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이중매매 논의를 확장하는 거고 이걸 조금 다른 국면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중전세나 이중저당의 문제. 이중전세도 취지는 마찬가지죠. 갑을 간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병이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을 때. 이중저당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갑을 간에 이렇게 어른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병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대. 왜냐하면 갑을 간에 전세 계약에 기한 채권 계약이고 그 채권에 기한 물건으로서 전세 등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 전에 병에게 전세 등기가 먼저 탁 넘어갔을 때 그거를 보호할 것이냐 병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중저당은 을이 근저당 설정 등기 약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병에게 근저당 설정의 기준 등기가 탁 넘어갔을 때 을을 보호할 것이냐 병을 보호할 것이냐의 논의는 똑같이 큰 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물건이 우선한다. 1. 그렇지만 물건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행위가 끼어들어서 불법성이 인정되면 그걸 무효로 시킨다. 그래서 그걸 빠꾸시키는 방법은 아까처럼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3자 채권 침해로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갑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행불능을 위해서 갑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하는 권리는 앞에 나온 요 내용 논의 연장선이 대부분은 그 등기를 가격이 올랐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고 단순히 안 경우나 적극 가담한 경우나 갑은 을에 대해서 여전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쪽의 논의가 그대로 들어온다고요. 앞에 내온 논의가. 이걸 못 행사한다는 게 아니고 행사의 시력을 놓고 보면 이거 행사해봐야 돈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등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논의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관련 문제로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다 간 거예요. 이게 민사적인 논의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갔는데 형사적인 논의로서 배임죄 성립 여부가 이제 문제되는데 자 설명을 해보면 자 이중매매 이중전세 이중저당 이중매매 아까 말하는 자 지금 병이 배임행위의 을의 지위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지위에 있는 자가 병하고 공모해가지고 적극적 배임 행위를 통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넘기게 되면 갑의 지위가 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달린 거예요. 을의 사무, 갑의 지위가 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냐? 배임죄라는 건 이렇게 돼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의해서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간대. 그럼 타인의 사무 여기서 타인의 사무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건가 하는 안 물을까 하는 문제도 또 있어요. 여기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나중에 판례가 조금 바뀌어 왔어요. 여기까지는 좀 논의가 많이 가는데 판례의 기본 취지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 왜? 이게 이중매매 배임죄를 인정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이런 거래를 너무 혼탁하게 하고서 이 가을의 지위를 너무 불안정하게 한다.
거래 안전을 생각하면 이게 무효로 돼야 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 맞는 거지. 빼돌리는 거 이런 경우를. 이 경우도 재책을 묻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중매매는. 근데 이중저당인 경우는 아까 말한 민사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갑의 지위는 사실상 자기 사무 아니냐. 타인의 사무냐 자기 사무냐. 알고 보면 이게 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무지 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무가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이걸 을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사무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거래 계약상의 사무냐 했을 때 저당, 이중 저당 같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네 사무를 하다가 네가 싫어서 안 하는 거는 민사적으로는 어찌되든 형사적인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중매매 경우는 그 경우 그냥 이게 형사적인 책임 못 묻는다. 뭐 갑이 뻔질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도 책임을 물어야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판례는 이중매매 경우에는 배임죄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고 이중저당은 인정 안 하는. 이 원래는 인정하다가 인정 안 하는 것 쪽으로 갔어요 결국에. 왜? 거래 가만 보니까 자기 사물 처리하는 거 아니냐. 논리칙으로 보면. 판례는 실질적인 필요를 좀 더 강조하고 학설은 논리 정합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도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려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 오늘 그 백사조 얘기까지 하고서 마무리하는데 백사조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부동산 이중매매가 논의를 확장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오늘 지금 한 얘기, 아까 얘기 갑을 내지는 갑을병의 문제입니다. 민법적인 사고의 틀은 두 사람의 갑을 관계, 채권 채무 불이행, 채권 성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성립과 이행의 문제로 갑을이 가고 그거에 대해서 성립 이행의 문제로 이렇게 논의를 기결하고 그걸 좀 확장시켜서 갑을병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고 하는 채권자 대의, 채권자 취소,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유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등장해서 적응한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이중매매도 알고 보면 이 갑을 병의 관계에 있어서 병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안 보장할 건가를 놓고서 저 제1매수인 을이 그 세 가지 채권 책임재산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과연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악일 때는 갑을 간의 채권의 대내적 효력 중에 유형이 채무불이행의 이행불능에 따른 그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구사하느냐를 390조 채무불이행과 뒤에 계약 해제 파트에 546조 이행불능을 위한 계약 해제로 나눴으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어떻게 되고를 꼭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 틀에 들어오면 나중에 이 전체 민법을 읽는 게 그 다음은 이제 조금 그냥 기본적인 틀만 잡으면 이해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큰 틀을 이해하는 쪽에 가까우니까 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